안녕하십니까. 비트나인의 기술센터에 있는 윤성호입니다.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대용량 데이터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있는지, 저장되는 기술이 어떤 것인지 또 알아볼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산업군의 데이터 산업과 빅데이터 현황에 대해서 좀 저희가 먼저 알아보고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제의 내용은 데이터 산업과 빅데이터 현황, 그리고 그다음에 대용량 DBMS 구축 기술, 그다음에 MPP 구조를 사용하는 DBMS 제품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산업과 빅데이터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산업이란 게 무엇인가? 이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분석, 유통, 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생성되기 시작해서 데이터가 가공되고 분석되고 취합되고 또 그거를 데이터를 사고 또 파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산업이 새로 최근에 생긴 거죠. 아, 데이터 산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2015년에는 약 13조 원이 좀 넘었었는데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16조 8천억, 2020년에는 20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23년 예상치로는 27조 원입니다. 15년 대비 23년의 비율을 보면 약 8년 만에 2배를 성장한 거죠. 눈에 띄는 거는 21년부터 23년의 증가율인데요. 22.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데이터 산업이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십니다. 밑에 색깔로 좀 보시면 데이터 처리 및 개발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있고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하는 산업, 그다음에 데이터를 판매 및 제공 서비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특히 눈여겨보시는 부분이 청색 부분인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산업이 커갈 것인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23년이면 작년인 거죠. 작년치와 올해, 그 다음에 25년, 26년, 27년, 28년치의 예상치를 좀 보게 되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7조 원, 올해는 30조 원을 넘어서는 거고 28년에 가게 되면 약 50조 원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과 미래 28년간은 또 약 두배의 증가율을 보게 되는 거죠. 전에는 2015년부터 23년까지 8년 만에 2배가 됐는데, 이번에는 6년 만에, 5년 만에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 50조 원이면 어느 정도의 산업 규모인가를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50조 원 정도의 산업군을 형성하는 것이 건설업입니다. 그리고 금융업, 유통산업, 헬스케어 및 제약군이 그 산업군이 약 현재 50조 원입니다. 28년도에 되면 그 말씀드렸던 건설이나 금융이나 유통 이런 것들도 증가를 하겠지만 28년에 저희가 데이터 산업이 50조 원이 될 때 현재의 건설업이나 금융업과 비슷한 규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이 데이터 산업에 대한 시장 규모가 얼마 큰지를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산업군에서 어떤 것들이 어느 부분들이 어떤 비중으로 이제 지금 제품에 대한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보신 바와 같이 가장 큰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업체입니다. 얘가 3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시장입니다. 그 다음으로가 이제 데이터 관리 솔루션 및 개발 공급 업체인데 데이터를 이관한다든지 아니면 저장한다든지 아니면은 백업한다든지 그런 관리하는 업체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으로 보시는 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빅데이터에 대한 거를 좀 더 볼 텐데요. 빅데이터 시장도 작지 않다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둘을 데이터베이스 그냥 일반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를 같이 합치면 약 50%인 걸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DBMS 시장이 매우 크다는 거를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볼 수 있는데 핑크색이 미국, 그 다음에 청색이 유럽연합, 녹색이 일본, 그 다음에 브라질, 중국인데요. 미국의 시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약 23년도 예상치면은 351년 달러인데 약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럽연합도 매우 이 시장이 크고 또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눈여겨보실 게 중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은 매우 2018년도에는 매우 작았지만 2023년도의 시장의 규모를 보면 매우 빠르게 크게 증가하고 있으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의 산업에 관련된 그 시장이 점점점 크게 증가하고 그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빅데이터 시장 규모를 한번 더 좀 깊게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국내에 기업들이 빅데이터에 대한 도입률을 얼마만큼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지 퍼센티를 보시면은 2018년도에는 약 9.5%, 약 10%가 조금 안 됐죠. 2019년도에는 12.3%, 2020년에는 13.4%, 2021년에는 15.9%, 2020년에는 18.1%, 2023년은 21%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모든 기업을 평균을 낸 건데 많은 기업들이 계속 꾸준하게 2에서 3% 정도로 매년 증가하면서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천억 원 이상 매출을 내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전체로 봤을 때보다는 매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더 높은 비율로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신데요. 2018년도에는 15%, 2019년도에는 크게 증가해서 32.3%, 2020년에는 35%, 2021년에는 38.9%, 2020년도에는 40%를 도입했고, 2023년도에는 약간 준 36.8%, 36.9%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2023년, 2021년, 2022년, 23년도에 천억을 넘는 기업들이 매우 많이 증가를 하면서 빅데이터 도입률이 약간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만약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천억 원을 넘는 이제 그런 이제 벤처 기업만 봐도 2019년도에는 600억 개, 2020년도에는 600억 개 후반, 2021년도에는 700개, 2020년도에는 869개. 그러니까 많은 수가 천억 원 이상 찍는 벤처들이 등록이 된 거죠. 그만큼 그 많은 벤처들이 천억 이상을 매출을 올리면서 아직 빅데이터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는 그만큼 빅데이터에 대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업종별로 어떤 업종들이 빅데이터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2020년도에 데이터 기준이고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통계로 보고서로 만든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가장 많이 도입한 부분은 공공입니다. 공공사업 분야에서
56.9%로 가장 많은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입을 치중 중이거나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또 도입을 고려한 부분이 약 13.8%, 22%. 이 셋을 합치면 거의 90%가 넘는 부분이 공공에서는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 약 40% 정도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금융 부분입니다. 금융은 빅데이터를 옛날부터 사용했고요. 매우 높은 업무에 많은 비중을 두고 빅데이터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도입 추진 중이거나 도입을 고려 중인 것들도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금융에서 더 많은 앞으로는 더 많은 비중의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예상되고 통신이나 미디어 사업 역시 매우 높은 수치로 33.6%의 매우 높은 수치로 빅데이터를 도입을 해서 새로운 고객에 대한 마케팅이나 고객에 대한 니드나 아니면 상품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 거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한 도입 예정이거나 도입을 고려 중인 것 보인 부분도 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으로 의류나 물류, 건설업에서도 빅데이터를 도입을 하고 또 도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를 도입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보안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 보안에 대한 많은 활용하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이나 많은 기업들이 전산화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공격을 대해 방어하고 또 그런 해킹이나 디도스 같은 공격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그 보안 솔루션들이 또 개발하고 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빅데이터 부분입니다. 외부 영역에서 보셔도 가장 높은 부분이 보안 서비스인 걸로 보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반한 서비스 비즈니스입니다.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산업 기업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고객에게 어떠한 거를 어필을 할지, 어떤 마케팅을 할지,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고객의 남기는 어떤 그런 태그들이나 아니면 글들을 분석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그래서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경영에 도입하는 그런 빅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활용 분야를 보시게 되면 고객 관리 및 마케팅 분야에 가장 많은 활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실적 및 성과 관리 분석이죠. 그러면 왜 많은 기업들이 고객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는 고객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마케팅에 가장 많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빅데이터를 아직까지도 도입하지 않는 기업들은 왜 도입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로 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와 빅데이터를 도입했을 때 나타날 업무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점점점 증가하고 모든 기업들이 전산화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빅데이터라는 개념에 대한 낯섦과 아니 빅데이터에 대한 거부감,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좀 컨설팅이나 아니면은 그런 쪽으로 데이터를 통한 경영이나 데이터를 통한 마케팅이나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컨설팅을 한다면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한테 좋은 컨설팅이나 제품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빅데이터에 이제 도입을 해서 구성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제품 어떠한 거에 투자를 했는지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뭐 2021년, 22년, 23년인데요. 가장 많은 부분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고 그 다음에 서버와 스토리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인데요. 빅데이터 보다 보니까 데이터에 움직이는 양이 많습니다. 보통 몇백 메가, 뭐 많게는 기가 단위로 움직이는 데이터다 보니까 네트워크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인데요. 빅데이터라는 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가공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그런 그 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서비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대용량 기술을 사용한 DBMS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러면은 대용량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는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 첫 번째로 MPP 구조입니다. MPP 구조란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병렬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아키텍처입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의 큰 대용량 서버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대의 서버가 동시에 여러 프로세스를 띄워서 병렬로 처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그런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와 디스크가 공유되지 않는 쉐어드 나싱 구조입니다. 이유는 서버와 디스크가 공유가 된다면은 한쪽 프로세스에서 더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프로세스들이 리소스를 할당받지 못해서 대기하거나 느려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공유되지 않은 쉐어드 나싱 구조로 각각의 주체가 돼서 병렬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아키텍처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컬럼으로 데이터를 분할합니다. 아까 병렬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병렬로 처리하려면 병렬로 처리할 만한 각각만에 갖는 데이터들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분할하거나 분산하기 위한 특정 컬럼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올랩이나 DW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MPP 구조의 장점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자 하겠습니다. 왜 사용하는지. 확장성입니다. 수평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병렬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병렬로 노드를 구성하거나 병렬로 서버를 구성해서 여러 대의 노드를 구성하고 여러 대의 서버를 구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평적으로 동일하게 나눈 거기 때문에 병렬 처리 기능이 가능하고요. 병렬 처리를 통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나눠져 있는 데이터를 동시에 지리어를 처리해야 한다든지 동시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고요. 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고가용성 및 장애 내성성인데요. 어, 한 대의 서버나 소수의 서버로 서비스를 하다 보면 한 대의 서버가 죽게 되면은 그 서비스는 처리할 수 없는 거고요. 소수의 서버로 처리하다 보면은 소수 중에 한 대가 장애가 나면은 크게 성능이 저하되지만 병렬 처리 대용량 MPP 구의 대용량 병렬 처리 같은 경우는 여러의 서버 다수의 서버가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까 한 대가 장애가 난다 하도 그 처리 비율은 처진 속도의 장애가 나서 그 노드가 빠지고 다른 노드 대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되게 작게 되는 거죠. 10대의 서버가 10대의 노드로 구성되어 10개가 동시에 처리할 때 한 대나 두 대가 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옆에 있는 노드가 그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동시에 처리한다 하더라도 20%의 성능이지만 만약 세 대의 서버로 구성돼 있다가 한 대가 다운이 된다면은 30%의 성능이 저하가 33%의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서버가 동시에 일을 하기 때문에 고가양성이 매우 좋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능 향상인데요. 수평적으로 노드를 확장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노드로, 노드를 수평적으로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노드를 추가함으로써 성능을 향상하거나 무조건 성능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또 유연성은 확장성이나 성능 향상과 비슷한 연관된 이야기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노드를 늘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노드를 줄여서 전력 사용이나 아니면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 사용료나 아니면은 임대해서 사용하는 서버 같은 경우는 임대료든지 그런 여러 가지 유연하게 데이터를 처리한 양을 줄였다 늘렸다 필요에 따라서 서버를 늘렸다 줄였다 함으로써 어,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다양한 쿼리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거운 쿼리나 아니면은 뭐 머신러닝이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를 어, 뭐 분석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통계적인 수치를 계산할 때 싱글 서버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부하가 많이 가지만 멀티 노드의 확장성을 가진 MVP 구조 같은 경우 동시에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쿼리나 어려운 쿼리들을 쉽게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고요. 올랩 같은 어떤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요구하는 어, 비즈니스 인사이트라는 즉 이제 경영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나 그런 것을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분석되어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효율성인데요. 왜 비용 효율성이냐면은 초기에 데이터가 적을 때는 뭐 한 네 노드, 다섯 노드로 시작하다가 데이터가 점점 테라 단위, 페타 단위로 증가할 때는 뭐 20노드, 30노드로 가야 할 텐데 처음부터 20노드, 30노드를 구성하시게 되면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얘는 수평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확장한다는 계산하에 처음에는 작게, 10개, 20개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30개, 40개, 50개 차차 데이터의 증가량에 따라 늘려나가기 때문에 초기 도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조금 더 MPP 구조가 어떤 건지 DBMS 아키텍처를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그림은 싱글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하나의 디스크가 데이터가 물려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인 거고요. 두 번째로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쉐어드 디스크 데이터에 여러 개의 DBMS 엔진이 기동돼서 각각의 쿼리를 처리하는 방식, 즉 여러분 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라클의 RAC 같은 DB2 퓨어스케일 같은 방식이 되겠고요. 이거는 높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지만 분석에는 약간 무거운 쿼리들이 있을 때는 약간 한 노드가 많은 오래 걸림이 오래 걸리는 이제 쿼리 오래 걸리는 형상이 있는데 분석에 최적화된 이런 이제 MPP 구조 같은 경우는 각 노드가 분할되어 있는 데이터 파트를 물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나누어 갖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한 DBMS가 한 파티션의 데이터베이스, 한 DB가 한 데이터 파트를 각각 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세 개의 노드가 똑같은 쿼리를 같이 동시에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를 해서 동시에 결과물을 내기 때문에 어, 더 빠른,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쿼리를 이제 하나의 쿼리가 동시에 작업을 요청하게 되면은 각 데이터들이 그 각 쿼리를 뭐 1번 노드는 1번 쿼리 처리하고 2번 노드는 2번 쿼리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드가 동일한 쿼리를 동시에 처리하는 겁니다. 높은 비율의 병렬 처리 기능이 가능한 거고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싱글 데이터베이스가 1시간 정도에 걸려서 처리할 거를
4개로 분할된 시스템에서 처리가 되면은 약 15분 정도면 끝날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그만큼 MPP 구조가 효율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어떻게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MPP 구조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5개의 서버가 있고 각 서버별로 보시면은 옆에 보시는 이런 막대기들은 마스터 서버라는 표시인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데이터 엔진의 공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보이는 녹색과 청색들이 있는데 이 위에는 1번 노드는 3개, 2번 노드와 3번 서버, 4번 서버, 5번 서버 4개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 노드들입니다. 그래서 각 프로세스가 1번 서버는 3개의 노드에 3개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떠서 각 엔진이 하나의 데이터 파트를 물고 있는 거고요. 2번부터 5번 서버 같은 경우는 4개씩 떠서 총 19개의 노드가 구성된 건데 왜 1번 서버는 3개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1번 서버가 마스터 노드이자 워크 노드이기 때문에 1번 서버에 더 많은 부하가 마스터 노드가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리소스의 여유성을 갖기 위해서 3개 노드만 분할한 거고요. 만약에 마스터 노드를 분리하신다면은 나머지 워킹 노드들은 똑같은 비율로 데이터를 파트를 나누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뭐,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의 환경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구성하시는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분산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데이터를 분산하는가라고 말씀드리면은 어, 테이블은 똑같이 만듭니다. 테이블은 똑같이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만드는데 그때 테이블을 만들 때 옵션에 데이터를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별로 데이터를 분산해라 라고 옵션을 주게 되는데요. 그 분산 키는 선정하는데 좀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높은 카더널티를 갖는 컬럼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이유는 한쪽으로 데이터가 쏠리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노드들만 데이터가 쏠리는 현상. 그래서 특정 노드들만 나중에 일을 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렬 처리이기 때문에 모든 등록된 노드가 똑같이 일을 해야 돼야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터널티 높은 컬럼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다면 하나의 컬럼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뭐 여러 개의 다수의 컬럼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 선택된 컬럼으로 분산을 했을 때 그 다수의 컬럼으로 조인이 아닌 특정한 컬럼만으로 하나나 2개로만 조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에서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재분배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분배한다는 거는 데이터가 노드들끼리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나하나 2개 안에서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은 조건이고요. 또한 이제 조인일 때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컬럼을 선택하시면 조인 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그림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정하게 높은 카더리티나 하나로 유니크하게 만들 수 없거나 아니면은 특정하게 분산을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컬럼이 없을 경우에는 랜덤이라는 이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랜덤을 사용하시게 되면 테이블을 모든 노드에 고르게 어, 라운드 로빙 하면서 고르게 데이터를 분산하는 옵션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7개 노드가 있는 건데요. 7개 노드가 똑같이 일을 해서 비슷한 시간대에 응답을 받아야 그렇지만 좋은 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일한 노드의
시간이 응답 시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DBMS에게 작업을 요청하고 DBMS가 작업을 만료해서 끝내서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리턴할 때의 시간인 건데 만약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 시간이 되게 길어질 수 있는 거죠. 특정 노드 혼자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예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노드가 있는데 카더리티가 매우 떨어지는 값입니다. 성별이 M과 F만 있는 거죠. 그러면은 M과 F가 특정 3번과 6번 노드에만 분산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5개, 그러면은 성별로만 데이터를 조회하게 된다면은 7개 노드가 동시에 일하는 것이 아닌 3번과 6번만 일하게 돼서 이 응답 시간이 지연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만약 1번부터 7월, 분산하는 이제 분산키를 월별로 줬는데, 특정 5월만 너무 데이터가 많은 거예요. 7개의 노드가 1월부터 7월까지 있는데, 1, 2, 3, 4, 6, 7을 오르는 데이터가 적은데 5월만 너무 많다 보니까 5월 달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5번 데이터 슬라이스, 5번 노드가 응답이 끝나야지만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갈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래서 응답 시간이 매우 지연되는 이런 현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분산키를 지정하실 때 높은 카드를 갖는 또 웬만하면 하나로만 하나하나 2개 정도로 컬럼을 선택할 수 있는 분산키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컬럼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까 제가 조인에 많이 사용되는 이제 분산 컬럼을 분산키로 지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은 겁니다. 제가 2개의 테이블을 만듭니다. 하나는 오더고 하나는 커스터머인데 둘 다 커스텀 넘버가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기에 제가 분산키로 디스트리뷰션 바이 해시가 분산을 지정하는 키 값을 넣는 옵션인 자리인데요. 그곳에 제가 커스텀 NO를 둘 다 넣습니다. 그렇게 넣어서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해서 제가 두 테이블을 조인하게 되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위에 오더와 아래 커스터머가 있는데 둘을 조인을 할 때 같은 노드 안에서 데이터들끼리 조인을 해서 빠르게 옆에 있는 노드나 다른 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지 않고 빠르게 같은 노드 안에서 조인을 처리해서 데이터에 대한 응답성, 그러니까 쿼리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한 노드 내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어, 구성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랜덤 키를 사용하셔서 데이터를 저장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컬럼이 많지만 아니, 컬럼이 몇 개 안 되는 테이블들 그러나 건수가 많은 테이블들 같은 경우는 유니크하지 않은 인덱스 컬럼들 때문에 데이터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까 데이터가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면 아까 응답 시간에 지연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분산키를 랜덤으로 주셔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모든 노드에 균일하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데이터가 균일화가 있기 때문에 균일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분산을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분산되지 않는 싱글 데이터베이스에서 쉐어드 에브리띵,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모여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녹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고 그 각 색깔별 안에 플러스나 세모나 네모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내가 녹색에 플러스만 찾고 싶으면은 여기에 이 페이지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제가 다 조회를 해주면 찾을 수 있지만 제가 만약 데이터를 분산하여 P1, P2, P3로 분할하여 제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세 개의 프로세스가 각각의 녹색의 플러스 모양 아니면은 청색의 삼각형 모양만 찾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되게 좋은 성능이 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디스트리뷰션 플러스 테이블 파티셔닝까지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보시는 그림과 같이 테이블 파티셔닝을 월별로 하신다면 월이 색깔이 되는 거고 그 색깔에 대해서 파티셔닝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데이터를 조각을 내서 어, 데이터를 조회를 할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거죠. 보신 바와 같이 청색의 삼각형만 찾고 싶다면은 그 청색의 부분에 있는 파티션의 블록에 가서만 데이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전체 파티션 내에서 디스트리뷰션 된 파티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전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파티션 테이블링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데이터를 쪼개므로써 인하여 파티션 테이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파티션에 대한 범위 인덱스가 형성되잖아요. 그 범위 인덱스를 타게 됨으로써 더욱 더 빠른 데이터를 대한 접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뭐 클러스터링이 지원되는 DBMS를 사용하신다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정말 세세하게 데이터를 더욱더 조각을 내실 수 있으십니다. 조각을 낸다는 건 그 원하는 같은 데이터 형태나 같은 데이터들끼리 그룹을 지어 묶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같은 월에도 각각의 모양별로 분산되어 있지만 어, 마지막 그림 같은 경우는 네모면 네모,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세모면 세모끼리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작게 또 그룹 지어 놓게 되면은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어,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결과를 가질 수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대용량 데이터를 설계를 하신다면 데이터를 또 저장하고 처리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적절한 데이터를 분산을 하고 또 그 분산된 데이터를 다시 테이블 파티셔닝이나 뭐 클러스터 같은 거를 기술을 사용하셔서 데이터를 좀 더 세밀하게 그룹 지어 놓으신다면은 아마 좋은 성능을 구현하실 수 있고 또 꾸준하게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 이제 기술인데요. 어, 많은 이제 그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중에 컬럼 테이블이 있습니다. 어, 먼저 일반 테이블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옆에 크리에이트 테이블로 이제 사용자 정보라는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로우형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로우형 테이블이라는 이유는 한 로우가 모든 다 모든 컬럼을 다 강하게 릴레이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번호 1번 고객번호 라인에 뭐 고객명, 거주지, 출생연도, 고객 등급, 정보 동의가 한 페이지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디스크에도 한 페이지에 같이 기록되는 겁니다. 로 단위로 페이지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고객번호 보시는 크레트 생성 데이터를 만들 때 고객번호와 고객명과 출생연도, 고객 등급 같은 것들이 뭐 수치형이나 문자형이나 같이 섞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디스크에 페이지에 쓰게 될 때 데이터를 쓰는 그 비용 그 효율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고객명만과 고객 번호만 찾고 싶은데 로우형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 안에 로우가 한 전체 들어있다 보니까 나머지 거주지나 출생연도 등급 고객 정보 동의까지 모두 읽게 되는 그런 디스크 IO를 유발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게 나쁜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 뭐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어, 그런 경우에는 더 빠르고요.
어, 만약에 뭐 딜리트를 뭐 고객명이나 거주지, 출생연도로 여러 개의 컬럼을 지정해서 딜리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아니 업데이트할 경우에는 로우형 테이블이 더 빠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저장하고 이거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이런 컬럼형 테이블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컬럼형 테이블의 구조는 이 고객 번호와 고객명과 거주지와 출생연도, 고객 등급, 고객 정보의 그런 컬럼이 각각의 페이지별로 저장됩니다. 고객 번호 전체가 같은 페이지에 묶이게 되고 고객명도 같은 페이지에, 거주지도 같은 페이지에, 고객 등급도 역시 다 정보도 다 컬럼별로 같은 페이지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같은 수치형으로 한 페이지에 저장되기 때문에 저장 효율도 매우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디스크에 대한 액세스에 대한 것도 감소하게 되고 어, 또 디스크가 사용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메모리에 대한 사용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똑같은 테이블이지만 컬럼에 대해서 컬럼에 있는 데이터들끼리 강한 연관관계를 갖는 거고요. 일반형 그 로우형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 로우형에 있는 그 컬럼들끼리 더 강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용자가 특별하게 SQL을 사용할 때 특별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 똑같은 쿼리를 날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쿼리를 특별하게 작성하실 필요는 특별히 없다는 거 아시면 되고, 컬럼 스토어의 장점은 처리량이 매우 좋습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주기적인 스타일이 전체 컬럼의 전체 데이터를 읽는 것이 아니라 특정 컬럼, 뭐 고객 번호나 아니면 거주지나 아니면 거주지별 고객 등급을 보고 싶다든지 그런 특정 컬럼만 읽어서 그 특정 컬럼에 대한 분석이나 통계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컬럼별로만 데이터를 읽으면 더 빠른 성능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압축의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다양한 캐릭터 타입별로 이제 인티저나 문자형이나 아니면 실수형끼리 묶여 있는 한 페이지를 압축하다 보면 압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요. 같은 타입의 같은 형식의 데이터들끼리 있는 페이지들끼리 압축을 하면 매우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인티저 같은 경우는 70%, 많게는 80%까지도 압축률이 나올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크에 대한 저장하는 효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메모리에 대한 사용이 감소하게 되고 메모리를 대한 사용량이 감소한다는 의미는 메모리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네, MPP 구조를 사용하는 DBMS들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다 포스트그레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포스트그레스가 오픈소스인 건 다들 아시겠지만 포스트그레스 자체만으로는 또 많은 기능의 제약적이 있기 때문에 익스텐션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런 MPP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익스텐션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타스 데이터입니다. 포스트그레스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포스트그레스를 인스톨을 하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 형태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MPP 구조를 지원하고 있고요. 어, 많은 이제 그런 어, 국내에서는 많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 최신 버전과도 호환이 되고요. 포스트그레스 버전이 매 계속 올라갈 때마다
시터스도 버전을 올리면서 같이 새로운 버전을 내놓고 있고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이다 보니까 어, 사용하는 비용이나 라이센스 그런 계약이 없고요. 또 커뮤니티 버전이 매우 활발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많은 이제 그런 어, 데이터들이 올라오고 있고 많은 사용 사례들과 성능에 대한 검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어, 익스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그린플럼입니다. 그린플럼은 처음 나온 게 2003년도에 처음 나왔고요. 처음 나왔을 때는 상용 제품이었었습니다. 상용 제품이어서 상용 제품으로 포트레스 기반으로 MPP 구조와 컬럼 스토어를 같이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EMC에 인수되어서 서비스 뭐 한때는 어플라이언스로도 나왔다가 EMC에 인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마 그린플럼이 오픈소스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용과 오픈소스가 같이 있고요. 지금은 2020년도에 VM웨어가 인수되어서 VM웨어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린플럼의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VM웨어 이미지를 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린플럼 깃허브에 가시면은 깃허브에서 데이터를 엔진을 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린플럼의 장점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많은 기업들이 그린플럼을 도입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용이기도 하고 오픈소스이기도 하다 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상용이기 때문에 뭐 그 그린플럼 홈페이지에 가면 많은 이제 그런 유튜브나 자료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좋고요. 또한 또 오픈 소스도 같이 운영되다 보니까 상용이 부담스럽고 아직까지는 내가 좀 빅데이터나 대용량 데이터를 구성을 해보는데 또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제품을 사용해 보실 수 있는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상용도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것이 AWS의 아마존 레드 시프트입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요. 음, 매우 성능이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포트레스 8 버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시 MPP 구조의 컬럼 스토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아마존의 AWS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뭐 분석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 매우 강력한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랩에 또한 또 매우 특화되어 있어서 온랩에 사용되는 쿼리들이 매우 잘 나오고 있고 또 잘 지원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레드시프트가 8 버전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포스트그레스 16 버전이기에 약간 최신 포스트그레스 16 버전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이 어, 레드시프트에서는 아직 잘 지원되지 않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에서 어, 많은 이제 기능 개발을 했기 때문에 성능에 있어서는 매우 훌륭한 제품임은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맥도날드나 모더나 같은 초거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란 거는 매우 강력한 이제 어필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인 겁니다. 다음으로는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제품입니다. 네티자란 제품인데요. 2003년도 정도에 출시된 제품인데 어플라이언스라는 거는 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만들어져서
한 번에 납품되어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아니면 또 구축하시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드웨어 따로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따로 사용해서 인스톨하거나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넷플레이언스라는 제품을 하나 사시게 되면은 하드웨어가 전체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하드웨어 안에 모든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네티자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언스 제품으로 최초로 출시가 되었고, FPGA라는 하드웨어 가속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하드웨어 가속기가 따로, 별도의 하드웨어가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매우 빠른 성능을 제공하고요. 2010년도에 IBM이 인수되면서 IBM의 웨어하우스의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 역시 PG로 네티자 역시 PG로 베이스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PG에서 사용되는 컬이나 각종 펑션의 프로시저들이 다 호환되고요. 맨 처음에는 어플라이언스로 나왔다고 했지만 지금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IBM 클라우드나 AWS나 MS 클라우드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에서 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드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유용하게 때를 따라서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이 이제 옐로우브릭입니다. 2014년도에 설립되는 회사고요. 맨 처음에 나왔듯이 넷디자와 같게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출시가 되었고요. 초창기에는 약간의 조금 기능적으로 좀 제한이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개발돼서 클라우드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네티자와 비슷하게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제품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클라우드나 아니면 온프라미스 사용할 수 있는 MPP 구조의 포트리스 기반을 한 제품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